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도쿠가와이에서 에도 막부 시절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나, 학문적인 흐름들을 봤고, 사무라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단원의 제목처럼 메이지 유신입니다. 참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랑 아주 그냥 뭐 악연이 있는 거죠.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이 부흥했고,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강제 병탄의 계기가 됐고, 또 근대에 와서는 메이지 유신 신봉자였던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고초를 겪었어야 됐고, 그리고 아직도 뭐 토차외구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그리고 뭐 일본의 자금력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조국 얘기를 하자면 조국 사태에서 일본 신문들이 매일매일 대서 특별했잖아요. 그게 신기해. 한국의 대통령 문제라면 또 대서 특별할 게 있지만 일개 장관인데 그렇게 일본 주요 언론에 매일매일 탑으로 올라올 정도면 일본도 분명히 그 차기 정권을 자기들한테 고분고분한 정권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미국도 뭐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증거는 없지만 미국도 그 일본과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뭐 위법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 한국의 그 민주적인 정부, 또 그나마 민주적인 정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한국이 뜻하지 않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권력 도취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은 근거를 확실히 보여주죠. 조국 사태에 대한 그 엄청난 보도량들을 보면 그걸 보여주고, 뭐 심지어는 뭐 조국이 사퇴한 뒤에 뭐 문재인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런 사설을 실은 신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져라고 시설이 그러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분명히 이상한 건 틀림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났죠, 한번. 그 와중에 한국에 와서. 그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뭐 만날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은 검찰의 수사권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음모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히 미국도 한국 현재 정부를 가깝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면 더 이제 예전에 한국의 민주당, 우리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늘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트럼프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이제 뭐 탄핵을 당한다면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더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특히 미국 민주당 일본에 대한 굉장한 아주 그냥 신뢰를 가지고 있거든요. 관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난감하죠, 국제 정세사에 끼어서.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는 거죠.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잘 아시죠? 1867년, 68년 그때 이제 막부를 청산하고 천황제로 바뀌게 된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유신. 메이지 유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박훈이라고 하는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쓴 책을 뒤늦게 봐서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 이북이 있길래 이북으로 다운을 받아서 오늘 강의에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그분의 분석을 보니까 어쨌든 이 지난주 교재도 그랬거든요. 일본 책이 오늘 교재도 그렇고, 어쨌든 메이지 유신을 인정하자는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정국에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분도 메이지 유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과 태평양 전쟁의 관계, 메이지 유신과 정한론의 관계, 즉 한국 정복하자는 관계는 인과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들 정리를 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는 뭐 선별적으로, 물론 선택적으로 들어야 돼. 선택적 정리, 선택적 역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렇게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박근 교수의 그 책에 따르면, 그건 뭐 책에 모든 역사적 사실은 공통된 거겠죠. 메이지 유신은 유럽 사회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의회제도를 이뤘고, 헌법을 가지게 된 최초의 근대국가의 탄생을 아시아에서 알릴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무슨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터키 오스만 투르크 그조차도 가장 그나마 이 동양에 가까운, 아시아에 가까운
그조차도 해내지 못했던 것들, 그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조차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고, 당연히 러시아도 해내지 못했고, 러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1917년에야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중국도 당연히 해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진짜 메이주시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유럽을 제외한 세계 최초로 그야말로 입헌군주제처럼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중앙은행을 만들고 대단한 거예요. 화폐 N이라는 것이 1881년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N 단위가 N을 만들고 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메이지 유신이 가진 분명한 그 장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혁명의 성격을 지내느냐, 위로부터 혁명이고 또 군국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번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국정책과 유교의 연구라고 이 박근 교수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세국정책이라는 건 뭐냐? 계속 서양의 그와의 접촉을 방해했다, 막았다는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천주교도 엄청난 박해를 했고 막았지만 재밌는 것은요. 나가사키 지역의 데지마라고 하는 그 옛날에 데지마면 스시마 뭐 이럴 때 이제 섬이란 얘기죠. 한문으로 우리들로 읽으면 나갈 출자를 써 출도라고 출도라고 하는 인공섬을 1636년 에도 막부 중간 시점쯤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인공섬인데 나가사키 지역에 있던 그 데지마는 뭐 하는 곳이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기서 큰 벽을 쌓고 그냥 바깥 세계와 이제 격리를 시켜놓고 네덜란드 상인만 거기서 일본과 무역하는 것을 중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네덜란드 상인이냐? 네덜란드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받아들여가지고 구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진왜란 그 전후에 갖고 구교가 이제 선교를 해서 폴스카를 중심으로 한 구교가 선교를 해서 일본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선교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장사를 내세웠고 무역을 내세웠기 때문에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상인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고요. 그들에게 외출이 허용되는 건 1년에 딱 한 번이랍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의 수도죠. 에도까지 행차를 해서 쇼군도 만나보고, 근데 그 만나보는 길에 가다 보면 모든 일본 사람들이 또 나와서 길가에서 마치 양반의 행차하듯이 그 절을 하고 그랬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로우니까 거기는 이제 원할 때만 일본의 매춘부들이, 기생이나 매춘부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데지마 지역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거기 많이도 안 있었어요. 한 100여 명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세국 정책을 시도했던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국 정책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었고, 지난주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누르면 누를수록 풍선처럼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풍선의 원리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그 안에서는 에도 막부의 그 강경책에 대한 많은 반발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네덜란드 상인들을 이제 우리가 화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란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주로 란적, 란에 대한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많은 서양의 소식들도 듣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조금 더 세월이 뒤로 와서 아편 전쟁 때 그 중국에서 일어난 영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겁을 먹은 것은 바로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영자신문을 가져다 번역해서 일본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영자신문은 뭐냐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자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국의 승리가 과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 주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완전히 그 에도 막부 시절에는 서양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서양 세계와 간헐적으로라도 또 간접적으로라도 접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19세기가 아니라 18세기 후반에 그 에조치라고 하는, 거기가 지금 말하는 우리 쿠릴 열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러시아 함대가 처음 나타나서 수교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국경 개념이나 이렇게 별로 없을 때니까 일본 열도에 가까우니까 일본은 자기네 땅으로만 생각했지만 거기는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또 일본 내 정통족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일본은 그걸 그렇게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와서 수교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그들은 외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편 전쟁의 공포 그런 것들이 점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1853년에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그 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죠. 일본을 그 개항하는데 힘을 썼던 페리가 1853년에 와서 개국 요구서를 들고 와서 개국을 요구합니다. 일본에 와서. 그러다가 그냥 뭐 일본이 싫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1854년에 와서 결국 친화조약, 일미 혹은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또 4년 뒤에 결국 미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외세와 이제 관계를 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바로 일본은 존왕양이론, 이제 자꾸 막부 체제가 그 옆으로 빗나가니까 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막부가 무능하게 외세에 금방 쉽게 문호를 열어줬다는 데서 불만들도 쌓이고 이러면서 존왕양이, 그러니까 왕을 존귀하게 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존왕양이론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쿠가와의 그 세국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널드 톱이라고 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일본 역사학과 교수는 일본 근세의 쇠국이라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쇠국이라는 말은 도쿠가와 시대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메이지 혁명 세대들이 도쿠가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대는 굉장히 쇄국 정책이었고,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쇄국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데서 만들어낸 거지, 일본 문헌에는 쇄국이라는 말이 도쿠가와 시대에는 없었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대원국 문헌에 쇄국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는 문헌에 나오는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쿠가와 시대가 그렇게 쇄국시대는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쇄국시대였죠. 뭐 객관적으로 쇄국시대였지만 완전히 문을 닫는 쇄국시대는 아니었고, 대시마 섬에 그런 네덜란드 상인들 그 처소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스시마 섬, 대마도죠. 스시마 섬은 조선이랑 만나는 지역,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섬을 가지고 계속 대외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누족, 그 다음에 요코하, 어디죠? 오키나와, 거기가 그 당시로는 류쿠 왕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류쿠 왕국과도 늘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외세에 나간, 외세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쿠가와 시대는 분명히 존왕양이론자들, 오랑캐는 무조건 배척하자는 사람들, 또 쇄국 정책을 뭐 그 용어는 없었을지라도 일단 문을 닫고 보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박훈 교수가 쓴 이 책에 따르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친일적인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그건 극복하자고 일단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쇄국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실력 양성파 스스로 일단 자기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언젠간 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다음에 열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다는 거죠. 이 도쿠가와 시대의 보수적인 그 존왕양이파들,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대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무조건 쇄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 세계를 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당시에 우리가 오늘 역사적으로, 일본 역사적으로 쇄국이라고 분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쿠가와 시대가 그냥 막부가 망해서 1868년 대정봉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15대 그 쇼군이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 과정도 반드시 도쿠가와 체제의 패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그 시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을 한 마지막 쇼군에 대한 칭송이 또 있더라고요. 이 박훈교 책에는 대단한 천재였고,
본래 자기가 이제 그 정권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천황정십에 그런 걸로 가면서도 그러니까 맞고 제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그렇게 메이지 유신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권력 다툼에 의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쇼군이 결국은 천황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지만 그거 자체를 꼭 패배라고 보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마지막 쇼군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뭐 박정희가 왜 이 교수의 마음 아니 너무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뭐 이제 보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보면 또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가 물론 이제 5.16 일어났을 때가 4.19 민주당 정권 때가 그 내각 책임되긴 했죠. 그렇지만 뭐 장면 수상 이름보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심되니까 윤보선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 뇌리에 많이 남아있잖아. 실제로 모든 실권은 장면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도 경무대였나요? 그때는 이름이 뭐였지? 청와대였나? 경무대 때 이승만 때 경무대가 많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혁명군이 들어가니까 뭐 윤보선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올 것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혁명 정부를 인정하는 사람 발언을 했다고 두고두고 이제 윤보선 씨가 이제 비판을 받곤 했죠. 장면 수상은 또 그러니까 둘 다 그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당 이쪽 사람들이 사실은 이들도 어떻게 보면 뭐 친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장면 수상도 그렇고 윤보선 씨도 그렇고 윤보선 씨도 대단한 오히려 윤보선 씨도 개신교 쪽이고 명문가 출신이고 장면은 완전히 또 아주 전통적인 또 명문 카톨릭 출신이고 두 양반 다 명문의 기독교인이며 명문의 천주교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때 강도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강도를 했던 뭐 김구 선생은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이미 돌아가 버리시고 이런 말을 좀 우리 뭐 장준하 선생도 많이 우리가 인정하지만 장준하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도 혁명 초기에 혁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로 두고두고 또 구설수에 오르긴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우리도 넘겨준 것이 잘했느냐 또 안 넘겨서 어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리더십들도 없을 때였는데 뭐 장면이나 윤보선이나 다 장면 수상은 또 수녀원으로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친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명문가에 걷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윤보선이나 장면이나 거친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암살당하고 여운형이니 뭐 김문이 다 암살당하고 장준하 선생은 계속 제야에 남아있으면서 어쩌면 이들의 그 나약함이 미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니까 뭔가 어디서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장준하 선생이 오늘날 높이 평가되고 이런 나가면 또 우리 장호준 목사님 좀 섭섭할 텐데 한국은 그 진보 보수의 그 구분이 애매하죠. 사실은 장준하 선생은 그 소위 말하는 서북 세력의 그 보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신의주 북한에서 해방 직후 북한에서 신의주 학생 운동이 있었죠. 뭐 그게 하여튼 뭐 일요일날 뭐 선거하는 거 반대가 막 데모하고 그러다 많은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죠. 그때 48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 신의주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함석헌 선생이에요. 그 다음 또 개훈제라고 있습니다. 개훈제 선생이라고. 개훈제 선생 아세요? 그 1세대 뭐 그분 상대를 나오셨을 때 서울 상대를 나오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의 옷 스타일은 항상 똑같았어요. 약간 회색 계통의 잠바 입고 바지 입고 양복도 안 입고 그래갖고 뭐 80년대 그 전설적인 운동권들의 그 선생들이었죠. 문익환 목사님하고 개훈제 선생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개훈제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진보를 대신하다 보니까 건전한 보수가 자리 잡아야 될 때 그들이 진보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6.25 전쟁으로 우리 진보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진보가 이제 빨갱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진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보수엔 누가 남아요? 오늘날의 자한당 쓰레기들만 남아있는데 이제 그렇게 메이지 유신이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마지막 쇼군이 정권을 넘겨준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다 다시 한국까지 갔는데요. 하여튼 박정희도 분명히 재평가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고 당연히 나쁜 놈이지만 혁명가적 기질은 충분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를 막는 게 누구냐면 오히려 지금 친박들이지. 자꾸 영웅시하니까 정권 자부청에서 보기 싫죠. 기질이요? 네? 기질이요? 박정희 기질이요? 기질. 네. 성렬이가 닮았는데. 누가? 윤석열이가 에이, 요즘에 박정희가 무덤에서 일어나도 내가 저 따위는 아니었다. 어쨌든 뭐또 박정희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상장가도 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제가 안 태어났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네. 그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 분위기는 박정희가 오히려 진보더라고요. 윤보선이 보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윤보선이 박정희한테 너 빨갱이 출신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러고. 박정희는 경향 당시 잘 나가던 천주교 제도에서 운영하던 경향신문에 대형 광고를 내죠. 이런 색깔 논쟁을 언제까지 할 거냐. 오히려 전라도에서 박정희를 엄청나게 밀어줬고. 그렇죠.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 그때 그랬어요. 맞아요. 전라도 혁명은 편 때문에 역전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해 먹은 거지 박정희가 결국은. 근데 그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케네디가 박정희에 대한 그 의심을 못 버리니까 쟤 빨갱이다라는 의심을 못 버리니까 그 빨갱이 트라우마가 사람을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빨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태성이라고 자기 형 박상희의 그가 좋아했다는 박상희, 박정희가 뭐 존경했다고 알려진 박상희 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구 항쟁을 선산지역, 경상북도 선산지역의 대구 항쟁을 지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박상희의 절친이던 황태성 맞죠? 네. 황태성이 이제 다 순진했대요 그때는. 난파 간첩으로 내려오죠. 근데 황태성은 죽기 전에 그러죠. 나는 간첩 아니었다고. 나는 특사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그 루트나 이런 거는 뭐 간첩 같았지. 근데 그때 뭐 국교가 안 따있을 때가 그렇게 빨리 내려올 수 없겠지만. 근데 그 황태성이를 그냥 뭐 한 몇 개월 만에 사형시켜버리죠. 그건 다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지. 자기에 대한 의심을 걷어가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메이지 유씨는 분명히 그 나름대로 어떤 개혁의 분명히 공헌을 했던 건 사실이고, 말씀드렸듯이 또한 그것이 박정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분명히 그 당시에 일본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뭐 러시아가 들어오고 페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외국의 소식들을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특히 그를 걱정한 것은 바로 250여 년 동안의 그 도쿠가와 시대에 그 국제 분쟁이나 전쟁 상태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EBS에서 다큐멘터리 3부작인데 EBS가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뭐 BBC나 이런 데서 만든 거 이제 번역한 거 같던데, 거기 보면 굉장히 또 그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쿠가와 시대가 망한 거는 사무라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뭐 농민들 등이나 쳐먹고 조폭들처럼 행동하고 뭐 아예 그 사무라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유곽지대를 만들어갖고 거기 맨날 들러나라 그렇게 하고, 근데 유곽지대 기생들은 또 일본 게이샤들은 또 굉장히 콧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유곽지대 자기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이 픽업을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을.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멋있는가, 또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거 픽업해갖고 뭐 한 일주일 그 게이샤랑 살다 보면 그나마 동안 삥친 거, 속된 말로 삥친 사무라이들이 재산을 다 잃는 일도 수타 많았다 그래요.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도쿠가와 시대가 망했다라고 보다 보니까 뭐 배울 것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이더라고요. 도쿠가와 시대가 설마 그렇게 망했겠어요. 어쨌든 도쿠가와 시대는 경제적 위기감은 있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무라이들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에도가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답니다. 그럼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답니다. 박근식이 교수에 말했다.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도시가 없었을 거예요. 네. 세계,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 100만인데 60만이 사무라이였어요. 40만이 일반 농민, 뭐 승려 계급도 많았거든요. 농민, 승려, 뭐 상인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60만들이 뭐 좀 다이노를 잘 잡아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몰라도 낭인처럼 거기서 그야말로
등쳐먹고 살 상인들하고 때로는 상인들은 이제 그 신분상으로는 이 사무라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양반 계급이니까 상인들은 돈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혹은 양자로 입적시켜갖고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거기서 뭐 돈 좀 받겠지 그럼 내가 네 아들 양자로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살아갔던 건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위기 상황이 증폭되긴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 EBS에서 본 그 다큐멘터리처럼 그것만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군사적 위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난임처럼 전전하는 사실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 웅비론자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들이 생겨난다. 우리 이제 이 내적 모순을, 일본의 내적 모순을 바깥으로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 웅비론자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섬나라의 특징인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바로 내부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명을 친다는 걸로 조선을 쳐서 임진왜란의 그 비극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이 해외 웅비론자들이 뜰 때, 또 말기에 이제 해외 웅비론자들이 뜰 때 주로 그들이 내세웠던 인물이 또 전설적인 3세기의 진구 여황이라고 이제 여자 황제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근데 굉장히 전설이 많죠. 신라를 정벌하러 와서 그 임나일본 부설의 이제 어떤 중심에 있는 여자 황후인데 임신 만삭의 몸으로 전쟁을 하고 신라를 다 정벌하고 한국에서 이제 애를 놓는 그것이 그 다음 뭐 천황이 되는 뭐 그런 전설도 가진 사람인데 그 당시 도쿠가와 이제 말기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진구 우리 한문으로 읽어서 진구죠. 진구 여황에 대한 그런 전설들이 점점 가중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도쿠가와 시대에서 도요토미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었겠죠. 지금 뭐 박정희가 부각되거나 이승만이 부각되면 정부착에서는 골치 아프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웅비론자들은 심지어는 거기 사또 노부히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본의 이제 해외 웅비론의 첫 그 단추를 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전에 죽었네요. 1850년에 죽은 사람인데, 중국 조선 정벌을 계획까지 다 세워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도요토미의 그 한상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이미 중국은 청나라가 이제 집권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 흐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명나라 왕족들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명나라 왕족들을 발굴해내서 찾아내서 그들에게 우리 일본식 뭐 자기를 주자. 그러면 중국의 민심은 돌아올 것이다. 그런 황당한 얘기죠. 이미 청으로 넘어갔는데 명나라 뭐 물론 중국에서 그 한나라 그러니까 소위 한족과 그 청족의 그 갈등은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있었답니다. 공산당 초기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인 거죠. 사실 이름만 봐도 중국식 이름이 아니잖아요. 뭐 누르하치니 뭐 이런 쪽에 청족을 보면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민족인데. 그 공산당 안에서도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사토 노부히로도 보니까 야 저 중국은 먹기 쉬워. 청나라는 약하고 그것만 정복하고 명나라 저 옛 양반 왕족들만 저렇게 발굴해내면 우리가 민심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뭐 조선을 침공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시모토 사나이네 이름이. 하시모토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란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하고 란학. 파란의 란자, 란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란학을 배우면서 이 역시 해외 웅비론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러시아도 정벌하고 심지어는 미국도 정벌해서 식민지 비슷한 우리의 일본을 세우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섬나라가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꿈들은 컸어요. 그죠? 미국 정부라고 인도도 정부라고 뭐 꿈들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으면서 조낭파가 있고 이제 조낭양이파가 있고 그 이제 개국론파가 있는데 조낭양이파들도 이렇게 단순히 쇄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외로 웅비하면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내부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나 서구 기술 문명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왜 가장 그 기원이나 뿌리는 그 요시다 쇼인이 요시다 쇼인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전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바로 전때 그러니까 뭐 3, 40년 전때 사람들. 맥락이 있으면 그렇죠. 서양 말고 동남아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관심이 없었겠죠. 그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 책에도 안 나오지만 그냥 중국의 일파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죠? 그 삼국지 베트남 나라 이름이 뭐지? 아니야. 뭐 있어. 하여튼. 아니 이거 5월 홍수에 나오는 월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 네. 근데 뭐 제갈공명이 뭐 열대법 칠동 실금했다는 거. 그건 그것도 베트남 아니야? 그게 베트남이에요. 그때는 하여튼 월이 아니었고 뭐 있어. 그 민족 이름이 삼국지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변방국으로 갔을 가능성은 있죠. 하여튼 그들에게 아시아에는 아마 한중일밖에 없었을 거라고 중국하고 조선, 그렇지? 다른 나라는 다 뭐 그 중국 조선이 뭐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뭐 러시아와 제휴 서구 기술 도읍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열린 사람들이 생겼고요. 이제 바로 다음이 요시다 쇼이네. 요시다 쇼이 나와서 이 사람도 결국은 그 메이주신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주신이 에드워드 부시죠. 서구 정치가가 됐죠. 마지막 그러니까 1868년에 이 사람 1860년인가에 암살당했더라고요.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그 아니 29살. 보통 뭐 아까 말한 그 누굽니까 제가 지금 뭐 이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하시모토 사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26, 30 이런 데다 뭐 목 잘려 죽고 참수당하고 다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구글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 뭐 사진 검색해보면 사진은 아니게 초상하겠지만 젊었어. 나는 정말 26, 30이니까 젊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쩌면 또 거기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막연하게 일본들 뭐 돌쌈놈이라 그러듯이 아마도 그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개방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등극할 기회가 더 많았던 것이겠죠. 네.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랑 담배 핍니다. 우리는 안 피우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안 핍니다. 이거 빨리 죽으니까 빨리빨리 치웠겠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수가 33살의 세상을 구원하다 죽었는데 따지면 그 당시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이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30살에 죽는다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도 높고 전쟁도 많고 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지. 24인가 27인가 돼요. 그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그것도 통계를 어떻게 냈겠어? 그때 그렇게 많은 통계가 있었을래나 그냥 오늘날 근대사학자들이 그냥 대충 찍은 거겠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근데 또 뭐 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어쨌든 그 유명한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그 잘 알다시피 이제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이 요시다 쇼인도 처음에는 이 쇄국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외 운비론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사초 동맹이라는 거 아시죠? 사초 동맹이라는 게 사스마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하나의 그 단위 조직, 지방 단위 조직인데 그것이 하나의 영주 같은, 어서 오세요. 영주같이 그렇게 이제 있는 그 사스마 번과 조슈아 번이 서로 합쳐서 나중에 일종의 막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게 사초 동맹인데 두 번이 서로 사이가 안 좋지만 일단 막부 체제가 썩었다고 생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왕위를 이제 천황에 갖다주는 대정공공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도 그 쇼인이 요시다 쇼인이 바로 그 조슈분과 조슈번 출신이고요. 그런데 사스마번과 그 사초 동맹을 이끄는데 매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주시의 중시적인 역할을 했고요. 어쨌든 그는 역시 앞에 나왔던 그 다른 이름을 가진 하시모토 사나이와 비슷하게 요시다 쇼인도 미국 정벌론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식민지를 세우고 왜 미국을 결국 해내잖아요. 뭐 해내지 못했지만 결국 진주만 습격하잖아요. 미국 정벌론자였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베 신조가 그 지금도 막 그 지금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지난번에 그 구남도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 그 섬이 그냥 구남도죠. 그게 그때 유네스코 등극이 됐나 그래서? 네. 그때 또 하나 사숙을 하나 유네스코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전통 사숙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사자 써서 그 개인들이 이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 사숙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숙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시다 쇼인이 만든 사숙입니다. 그것도 구남도랑 같이 유네스코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으로 그거는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 사수, 그러니까 그만큼 아베에서 구남도만큼이나 요시다 쇼인이 만든 그 조그만 학교 하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만큼 이제 요시다 쇼인을 좋아했던 거고요. 거기 무슨 유네스코 지정 안 됐나요?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 사숙도? 예. 응. 지정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로 나와서 하여튼 그 요시다 쇼인이 조슈번 출신의 요시다 쇼인이 조슈번에서 가르친 많은 제자들이 결국 메이지 유신의 요시다 쇼인 자체는 일찍 죽었지만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죠.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1853년 페리가 이제 에도 앞바다, 인구 100만이 되는 에도 앞바다까지 진출하니까 일본은 굉장히 당황한 거죠. 황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뭐 몇 번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조슈아번에서 이제 그들을 공격했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고요. 이 페리가 이끄는 그 일본 미국 함대에 의해서 패퇴하게 되고, 일단 조슈아가 마스다번은 그 두 개는 함께 이제 그 나중에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거기서 패배하면서 조슈아번이 패배하면서 미국의 위력을 알게 됐고요. 또 다른 번도 역시 미국 장교 하나를 죽인 그 일본 놈을 이제 일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일본이 거절하니까 또 전투를 해서 그 번도 완전히 묵사발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양의 그 미국의 권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1854년 미일 신화조약 가나가와 조약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1858년에 미일 통상조약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쇼군과 다이묘, 쇼군 바로 밑에 이제 다이묘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고문 같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실제로 정치적 권세는 없었는데요. 이거 이제 다이로라고 말하고요. 이건 료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말로 료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로 다이묘들은 어쩌면 그 영주기 때문에, 큰 영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뭐 경제 활동 혹은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키는데 염두를 두고 있었다면 이 다이로나 노중들은 정말 모사꾼들인 거죠. 쇼군과 다이묘 관계에서 정치적 권력이나 군사적 능력은 없었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자문도 하고 또 쇼군과 이간질도 시키고, 이거는 근데 비상근직이었다 그래요. 이거는 상근직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도쿠가와 알기에는 이들의 영향이 굉장히 세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꾼들인 거죠. 이들의 영향이 굉장히 세지면서 이 도쿠가와 시대 이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 나오스케라고 하는 다이로였습니다. 이 나오스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는 적극적 개국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소극적 개국론자 혹은 쇄국파가 더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적극적 개국론자가 돼서 이 사람이 고메이 천황, 당시 고메이 천황인데요. 1858년에 그 페리랑 이제 미일 통상조약을 맺을 때 고메이 천황의 칙서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나우스케가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그냥 지가 찍어버린 겁니다. 그 다이로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천황들이 이제
좀 힘이 약해졌다는 거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치외법권 오늘날 외교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만 그 당시는 뭐 치외법권이란 말이 없을 때는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 소파 같은 거 치외법권은 뭐 당연히 외국인 애들이 인정해줘야 되지만 특히 치외법권 저거만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교관들만 인정해주는 건데 그것도 국내법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뭐 소파나 그 한미 그 미군 군사협정 같은 건 아직도 불공정 규정이 많은데 이때 더 했겠죠. 그러니까 뭐 치외법권, 관세 자주권 포기 이런 것들로 점철된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천황의 치거 없이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개혁파 다이묘들이 분노했고요. 이 와중에 이제 막부의 후계자 문제까지, 쇼군의 후계자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많은 이제 적극적 개국론을 이끌면서 또 후따 마사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후따는 후따. 여기 이제 그 메스케라고 하는 독특한 직업이 있습니다. 독특한 직업이 아니라 참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여기 어느 중에 있어요. 메스케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모사꾼들입니다. 왜 우리 뭐 회사나 교회를 조직도 보면 이게 뭐 회장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부인인데 뭐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림 보면 뭐 옆으로 튀어나오고 이거 애매한 거, 뭐 부장급도 아니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다이로 그 다음에 요즘 메스케 그룹인데 메스케 그룹은 뭐냐면 오늘 말로 하면 감사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감사원 기능은 감사들이에요, 감사들. 근데 감사라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이간질하기 좋잖아요. 쟤 당신 말 잘 안 들어. 쟤 뭐 얼마 해먹었어. 이 메스케 그룹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후따 마사요시가 어떤 메스케 그룹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서 특히 난학 이 사람도 역시 파란하게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기 사회 뭐 정치 사회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가 있고 네. 그리고 뷰라클스가 있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뷰라클스는 생각적으로 되게 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대부는 그 뷰라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무슨 지위가,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그 사무라이 가 어떻게 보면 뷰로크라시의 그런 중점이 근데 그 뷰라클스가 컸나요? 아니면 그만큼 소화해낼 수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다 뷰라클스 같으면서 그러니까 60만이 들잖아. 애도 100만에 60만이. 그러니까 몰랄 양반들도 많았던 거지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럼 그 60만의 그냥 빈둥빈둥 노는 그냥 쪽이랑 실질적인 그 뷰로크라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그 비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60만이라는 거는 인구의 반 이상이잖아요. 에도 인구. 일본 전체 인구는 아니지만 에도 인구의 반 이상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앙제도 그 쇼군들이 다이묘들한테 영지를 주고 그 사람들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이묘들을 거기 수도에 그쵸, 와서 그쵸, 맞아요. 지내게 했는데 그 다이묘 한 명이 올 때 사무라이가 엄청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그냥 거의 질춘 거야. 그리고 참근교대라고 하는데 참근교대. 나중에 이제 메이지 시대가 그러니까 도쿠가와 말기에 이제 참근교대도 막 없애야 된다. 참근교대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에도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거지. 멀리나 다이너들이 동물 못하게. 근데 이제 조선 그 사회 같은 경우는 주권 집권제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군권형이고. 군권형인데 그 참근교대나 이런 걸 통해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관리는 하지만 뷰라클스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중앙 집권제가 좀 존재했다고 그런 게 아닌데 중앙집권제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사실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거지 선왕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해외 외국 세력들은 들어오는데 이거 뭐 쇼군만 믿고 있다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쇼군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그 새끼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걸린 게 다 쇼군 가문인 거야. 도쿠가와 가문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좀 부패도 많았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쿠가 시대에 보면은 상업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성장했다고 네. 하잖아요. 농업도 되게 발달이 됐고
그렇지만 그런 에도 마부시. 애도. 예. 근데 그 이제 정치 체제가 그걸 못 받쳐준 거네 결국적으로. 그러면서 외부에서 이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또 흔들리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던 그 계급간에 그건 안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무라이가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사실은 거기 그리고 도쿠가와 그리고 쫓겨가면서 애도 사실 쫓겨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다 수소라는 이제 그 유해비스타에 갔는데 오사카 그래서 뭐그 댐도 쌓고 하면서 거기가 그 귀국한 동지가 되면서 먹을 게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10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100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떠주게 여러 나가는 가지 뭐 문화도 생기고 그다음 기술도 생기고 그다음 법률도 생기고 뭐 심지어는 뭐 세금 관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체계 같은 것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앙집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중앙집권을 할 수 없었던 게 이 조선은 상대적으로 쉬운 게 조선도 뭐 밀란이 좀 있긴 있었지만 다 진압이 됐고 특히 뭐 임진왜란 이후 그다음 병자호란 이거 이후로 어쨌든 왕권은 완전히 중앙집권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 그 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쪽은 일본 다 칼 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섭지 좀. 어쨌든 언제 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사실 그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결과론인지 몰라도 안 좋은 게 유럽 같으면은 이렇게 영지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그 자율권이나 지방 자치 분권이 있어갖고 나름대로 또 개성을 또 찾아나가고 문화도 발전 체제를 약간씩 다르고 그런 게 일본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은 완전히 하나야. 생각도 똑같아. 그 나중에 그 최고의 무기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아니잖아. 일본은 26살에 막 가 되고 막 그냥. 같이 맞다며 하고 그래. 조선은 사병이 인정이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저기 일본은, 세조가 사병을 갖고 있다가 지가 왕 되고 나서 사병을 다 없앴지. 그러니까 일본은 사병이 아니 그 사병이 아니라 이제 사무라이 자체가 사무라이 다이도에 사병이니까. 속한 그 사무라이가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면 센 놈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군지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 이런 조직으로 사회가 엮어졌는데 그게 와야 되면서 지금 사무라이들이 갈 데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나돌아다니는. 다 경제적인 거예요 사실. 네. 그렇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사화라는 말이 있어요. 사화. 우리 뭐 사람 때는 어떤 그런 사화가 아니라 조선에 이 성비사자 써서 사화. 이 사무라이가 선비화가 되는 거예요. 도쿠가 말기에 가면서, 에도 막고 말기에 가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칼잡이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교육한 거예요. 한국의 4대부는 뭘로 증명이 돼요? 사상률을 읽어야 되잖아. 근데 사무라이는 실제로 글을 못 읽는 사무라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회 부르주아 계급인데, 사회 귀족 계급인데, 사무라이가 귀족 계급이더라고요. 일본 양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나만 몰랐나? 하여튼 우리가 사무라이하고 무조건 동네 깡패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귀족이 귀족. 네, 그런데 이제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급 인력을 어떻게 개혁의 동력으로 쓸까 해서 정권 차원에서 이들을 선비화시키는데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뭐 국학운동, 고학운동 뭐 그런 걸 통해서 근데 그 기본에 어쨌든 유학이 깔려 있었거든요. 유교가 그 유교를 재해석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거로 나름대로 하면서 이들을 굉장히 선비화시키는 데 애썼고 그것이 또 개혁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극우 우파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수적인 우파에서는 사무라이들을 왜 선비화시키느냐 그들은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항에 앞서서 이제 개항에 맞서서 전쟁에 자꾸 지고 그럴 때 그 사무라이를 사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없어진 사무라이. 그러니까 뭐 칼 못 쓰는 사무라이 이런 말이 있었다고. 글 모르는 선비. 그런 것처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되게 약기소사. 그 돈가스라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반 민중들에게 육식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한 1000몇 년 동안. 물론 왕실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얘기인데 무슬림의 그 이맘이나 그런 사제들이 술을 먹는답니다. 일반 신도들은 못 먹죠. 왜 먹냐면 그냥 술을 만들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코란에 적힌 걸 가지고 술을 담아 먹는데 그중에 인삼주가 들어간대. 인삼이 또 중동에 인삼이 있나 봐요. 인삼주 이런 걸로 가지고 술을 먹는데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이제 육식을 못하게 해놓고 왕실에서 먹었는데 아마 왕실에서 걸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돈가스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돈가스의 역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건. 아니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덕선 개발한 거라. 네. 돈가스 역사로.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돈가스를 이제 대중화시켜버린 거지. 원래는 왕실을 먹긴 먹었는데. 육식 말고 생선은 먹는 거죠. 생선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많이 들었지. 그 희한하게 그 카츠가 그게 커틀리스 갖다가 일본식으로 근데 하는데 바로 그거 아닐 수 있죠. 네, 바로 그게 아닐 수 있죠. 근데 그 튀김, 고기 튀김이지 일종의. 근데 그 일본 돈가스라는 식품은 돼지고기 무슨 돼지고기 있는 게 돈가스. 그렇죠. 돈이 돼지분 쓰니까 그다. 자, 일본은 그 도쿠가와 초기,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죠. 그 자기 종족이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중심으로, 직계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도쿠가와 가족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번으로 독립시킵니다. 그게 미토번, 기슈번, 오와리번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 아시다시피 다 도쿠가와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산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삼 개가 뭐더라? 무슨 개자들? 하여튼 고산계라고 부릅니다. 3개 개자가 아닌데 고산계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이게 세 개의 직계 가족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끼리 갈등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리토번에 도쿠가와 나리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이론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이제 오라케를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양이론은 재밌는 게 화친을 먼저 해야 되는 양이론이다. 그게 왜 양이론인지 분류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친을 먼저 해야 되는 이 양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에 따르면 최익현이나 이암로와는 다르다. 그들보다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쓰기 써요. 사실 한국 그 구한말에 우리 그 세국론자들은 너무 답답했죠. 그냥 막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근데 일본의 세국론자들은 오히려 화친론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실력 양성론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토번의 도쿠가와 나리야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토번주가 된 지가 182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지. 그렇죠?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한 40년 전에 미토번주가 돼서 굉장히 막부 체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이 도쿠가와의 어떻게 보면 직계 가족이면서 막부 체제를 비난하고 이 사람이 상서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강조를 합니다. 상서제도라고. 상서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상소문이에요. 상소문.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다이묘와 그 사무라이 간의 완전히 그 수직적인 제도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뭘 제안할 일이 있어도 직계 당과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다이마한테 직접 올라가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그 상소가 허락된 게 상서인데 이것은 이 아까 말한 그 노중이나 대로들을 통해서 쇼군에게까지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메스케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가 이 메스케 제도를 빨리 우리가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 왕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이렇게 왕에게 직접, 그러니까 쇼군에게 직접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로를 개방하는 거죠. 굉장히 기존의 일본에서 봤을 때는 언로의 개방이라는 게 일본의 그 수직적인 문화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언로 개방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천황회까지 이 메스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끔 그렇게 이제 대중신화적인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또 이상하게도 이 사또 번만이 다른 번들은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에도에 1년씩 가서 거주하는 그것이 교대제였다면 이 미또 번만에서 미또 번은 항상 그 에도 근처에 있었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또번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에도에 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가 나서서 미토번의 그런 전통적인 그 자기들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상술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은 또 있어요. 항상 에도 근처에 있으니까 항상 있습니다. 이들은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다들 똑같게 본 것이죠. 그러나 이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질시의 대상이 됐고요. 근데 또 이 사람 중심으로 미또학이라는 게 이제 미또번이니까 미또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황제 중심주의예요. 천황 중심주의. 미또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도쿠가 말기, 그러니까 에도 말기에 조금씩 이제 수직적으로 뭐 상소를 하는 그 문화도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메스케라고 하는 그 직업군도 더 필요가 하게 되고 참모들을 더 많이 쓰자 이런 말이 되겠죠. 메스케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권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사무라이들은 기존의 사무라이들은 선비를 만들고 유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교 학습을 통해 선비들을 만들고요. 그래갖고 이들은 정말 양이론자였지만 화친의 중요성을 여기고 우리가 어쨌든 이들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외국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67년에 이제 반막부 세력 구테타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까 말한 사초 동맹 그것이 이제 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누구냐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요즘 우리말로도 이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로마가 간다. 그 유명한 료마로 간다가 네, 로마로 간다. 료마로 간다. 로마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이 아니라 료마로 간다라고 하는 그 책도 소설이죠. 일종의 소설. 전기적 소설이죠. 그러니까 그 전기적 소설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의 실질적으로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인 거죠. 많은 부분에서 이런 조낭제를 이제 천황 중심주의를 강조를 하고 막부 체제의 그 모순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초 동맹을 이 사람이 마쿠에서 이제 가능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요시다 쇼인도 이 그룹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에도 막부 말기에 가서는 이런 상서 제도를 통한 언로가 개방되기 시작했고 막부 체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 막부 체제가 가진 모순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도쿠가와 나리야키가 굉장히 이제 미움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토번에서 번주의자를 쫓아내요. 너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데 갑자기 14대 쇼군이 일찍 죽어버려요. 15대 쇼군의 직계가 없어. 찾다 보니까 이 도쿠가와 이 나리야키 일본이 그렇게 어려웠어. 도쿠가 나리야키의 아들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쇼군이에요. 도쿠가 요시노부. 그러니까 이 보수파들이 보기엔 이건 완전히 지금 우리가 쳐내야 될 마땅한 인물인데 또 혈통을 강조하는 쇼군 계승 체제다 보니까 이 도쿠가와 그 요시노부가 마지막 천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훈 교수의 주장은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충분히 자기가 쇼군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점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자기가 쇼군이 된 지 2년 만에 바로 대정봉환, 즉 천황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미
개혁의 기틀은 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최근에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다쿤 이런 분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따지고 보면 도쿠가와 체제가 발전을 한 형태이지 도쿠가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와 에도 막부와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노부,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공헌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고 요시노부 자체도 충분히 자기의 그 쇼군의 권력으로 정권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의 첫머리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깨끗하게 넘겨주는 그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또 이는 적이 많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뭐 서편하게 물러나는 것도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요시노부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왕을 이제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준 대정봉환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많은 조세 제도도 개편을 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사무라이들을 이제 다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사무라이들이 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혁명을 일으키지만 또 사조 동맹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되는 그런 과정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메이지 정부가 결국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메이지는 그 당시 천황이었고 아주 어렸는데요. 실제로는 뭐 관료들이 다 했겠죠. 관료들이 하면서 이제 조세제도 개혁하고,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고, 현대식 군대를 군사적 강화를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일단은 이제 유럽 뭐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왕권 밑으로 그 뭐라 그래야지 파르멘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게 언제였죠? 헨리 8세 뭐 정도 그 이후 명예혁명이니까 17세기지. 명예혁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이룬 거는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서구적인 그 제도를 가져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왕권이 사실 영국의 왕권과 비슷하게 일본의 왕권도 어떤 고심점으로서의 강화가 된 거지, 그리고 쇼군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린 거지, 왕이 최고라고 해서 왕을 중심으로 입헌군주를 만든 거지, 영국 왕처럼 그냥 똑같겠지. 사실 형식적인 건 그렇죠. 지금 일본의 천황이 뭐 그렇게 힘이 있겠어. 그나마 일본의 지금 천황들이 평화주의 쇼와, 그러니까 2차 대전의 그 전범이었던 쇼와 말고는 그 이후는 다 평화지향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베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일찍 양해한 것도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살아있을 때 그나마 조금 국민들의 존경이라도 받을 때 왕위를 넘겨준 거고, 그 다음 왕한테. 지금도 이제 일본 그 우익들한테는 왕이 그 눈에 가실 거라고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지 브렉시트 하는데 왕의 여왕의 그 발언권이 있어. 근데 그 할머니 참 오래 사신다. 그렇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의학이 마음 편하잖아. 그래 마음 편하지 마음 살까? 좋은 것만 먹고. 아니 근데 들어보면 이제 메이지 유신이 근대화적인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더 왕권을 강화하는 어떻게 좀 더 형식적 나와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뒤에 나오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실권을 잡는 거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알다시피 정한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처음에는. 다음 주에 정한론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상당히 존경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대동아공영권에서 아시아가 하나 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구 열강은 그 당시니까 19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쳐들어오고 하니까 아시아가 단결해야 된다는 건 지금도 그렇게 나쁜 생각이라고는 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대판 21세기판 대동아공영을 여전히 막는 거는 일본이죠. 자꾸 군국주의가 하니까. 실제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양보하는 게 꼭 좋은 의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게 결국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망한 거거든요. 무너질 때.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미국은 그걸 알고도 경제력이 미국이 뛰어나니까 군비 경쟁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럼 소련도 따라하는 거지. 그러다가 경제가 휘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속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지금 뭐 우리나라한테는 한국한테는 황사 문제 때문에 사실 뭐 공해의 주범 같지만 세계적으로 뭐 공해 문제 해결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일본이 제일 문제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한일 민족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서 아직도 한중 관계는 예전에 그 명나라 때나 이 관계에 대한 그 혈맹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 초기에 일본의 위기감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립감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전쟁 나면 다 그냥 섬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말로 정말 뭐 후쿠시마 같이 그런 발전소 하나 사고 나면 딴 데 같으면 딴 땅으로 도망이라도 가야지. 뭐 지금도 물론 도망갈 수 있지만 교통기관이 발전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랬지만 섬이라는 그 특수성이 그들의 위기감을 더 증폭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은 메이지 유신에 개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0섬 이상의 쌀을 싣는 배가 그러니까 대규모 배의 그 건조가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에도 시대에는. 그러니까 배가 너무 크면 또 반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또 쌀만 싣나요 어디? 그만큼 군사도 실을 수 있으니까 반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형 함선에 건조라 그러죠. 배 만든 것, 그걸 막았는데, 메이지 유신 때 그것도 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되면서 그 중심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겁니다. 뛰어난 이 이토 히로부미도,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아에 그야말로 영호 하나를 죽여버리는.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좀 안중근 좀 만들지 5만원 꺼내는 진짜 가운데 손가락 날리는 거네. 근데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 이렇게 중심으로 등장한 다른 계급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계급이지. 예. 저거 있잖아요. 그 조기 불주아 계급이. 그렇지. 상인들이죠, 상인들은. 근데 계급적으로.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니죠, 이거는. 근데 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그 돈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다. 오히려 신분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계급이란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뭐 의문점을 이렇게 던지는데 하여튼 위로부터의 혁명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혁명이긴 하죠. 근데 프랑스 혁명과도 틀리고. 민중의 혁명보다는 그냥 그 중간 계급의 그렇죠.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부르주아 계급도 아니야. 따지고 부르주아는 높아. 부르주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의 개념보다는 계급도 없고 그렇지. 새로 태어난 새로운 계급도 없고. 그 전에 머물렀던 계급이 뭐 분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상인 계급이 막 힘을. 상인 계급이 힘든 건데 독과가 초기부터 힘썼잖아. 상인이 아까 말했듯이. 존인들이. 뭐라부터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참 신비의 나라예요. 근데 그 메이지 유신도 뭐 많은 연구가들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이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중국의 학자들도 다 틀리고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냥 메이지 유신 자체가 이뤘던 건 1868년부터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871년에 끝났다고 해요. 4년 그러니까 3, 4년 만에. 근데 이제 중국 학자들 그걸 인정하기 싫은지 중국 학자들은 뭐 1899년에야 끝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러겠지. 니들 3년 만에 이렇게 긍정을 이루었냐. 그러니까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자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메이지 유신이 작년에 150주년이었어요. 작년 68년이니까 작년 68년이니까. 근데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의 부흥기를 다시 회복하려면서 그들이 지금 안달복달하고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한국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보고 한국도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데 세계 12위권인데 아직 그들만은 못하지만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 아니 구매력으로 보면 한국이 더 높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싼 맛에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하고 비싼 물가로 소문났던 나라인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무래도 한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보수 언론에 글 쓴 사람들 말고 좀 제정신 박힌 경제학자들은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앞으로 분명히 미래는 우리가 발달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걸 다 그들의 주장이라고 감안하고 읽어도 분명히 그거는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일본은 쇠퇴하는 건 틀림없고
그리고 요번에 정말 지금 그 반도체 그 기초 소재들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눈 두드리고 있다면서요. 우리 그 공장 자체를 옮기면 안 되겠네요. 지들이 망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열혈 지지자들, 이런 열혈 지지자들을 일부 신문에서 보면 파시스트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높은 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정부에 봤을 때 옳냐 그러냐의 문제는 나중에 따질 수 있지만,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2달 동안 여론에서 쏘아대는데 아직도 40%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건 무서운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 저력을,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건우 씨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뭐 이제 우리 또 그럼 김병 씨한테 혼나도 나는 이제 문바는 아니다 그러고 저 문바면서 안 척한다고 이제 좌절 때. 근데 이게 좋고 그룹을 떠나서 분명히 저력인 저력이에요. 근데 그 40%가 뭐 나쁘게 말하면 좋아서 지지한다, 좋게 말하면 좋아서 지지하는 나쁜 놈들이 보기에는 뭐 맹목적 지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저력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국 사태는 차치하고라도. 이 조국 사태를 일으킨 또 다른 음모설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그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음모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그렇게 일본이 많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잖아요. 일본 신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분명히 이 40%의 저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일본이 저것들은 예전처럼 한번 흔들고 나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줬던 거죠. 특히 윤석열이 쿨하다고 표현했던 이명박은 뭐 저는 그 출신지 갖고 그렇게 뭐 사람을 깔고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 태생이니까 일본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기들의 뭐 적자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박정희는 또 충실한 만주군 장교였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아베 외할아버지가 누구지? 기시노부스케가 1965년인가 한국에 와요. 그 한일 협정되고 나서. 그런데 그 JTBC 자료화면을 봤어요. 기시노부스케가 박정희 같은 그 만주군 장교면 어디 군번상 달나라를 몇 바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 근데 일본 애들이 대단한 게 박정희한테 거의 90도 각도로 절을 해요. 다 일렬로 서가지고. 돈 안 드니까. 네, 돈 안 드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절이 뭐 대단한 거겠어 어디? 네. 그러고 나서 다 이제 뺏어 먹는 거지. 야, 그거 일본에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멍청한가? 그 한번 JTBC 그 지하철 뭐 미쯔비시 그 특집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하철 1호선만, 그러니까 자동차 우측 통행이죠. 네, 그렇죠. 지하철 1호선만 좌측 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일본식으로 달립니다. 1호선에 미쯔비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 전압이 틀려요. 전압도 틀려요? 방향도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1호선 들어갈 때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불이 꺼져요. 꺼진다는 맞아요. 아니 그거는 서울역 앞에서 저기 선이 바뀌잖아요. 아니 하여튼 1호선하고 국선하고는 틀려. 그렇죠. 그거 꼭 진짜 보시에요. 그거 꼭 아시죠? 항상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 지하철 65년에 한일협정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차량을 다. 그게 이제 그 돈이 다 미쓰비시에서 나온 거고, 미쓰비시 제품만 쓰게 돼 있고, 지하철 1호선은. 근데 그거는 연구가 안 되는데 제가 시간 남으면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 문세관 사건이 바로 지하철 1호선 개통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문세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던 그 기업이 미쓰비시였거든. 근데 지하철 1호선이 미쓰비시, 거의 미쓰비시 거예요. 운행 방향도 일본식이고 2호선부터 우리식으로 됐는데 일본이랑 우리랑 차가 운행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 유럽식 입헌 군주제하고 예. 이 일본 입헌 군주제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어때요?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일본은 일당 독재죠. 아니 그러니까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그건 뭐 일본의 역사는 뭐 1899년에야
처음으로 이제 제국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때 국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제국의회가 역사는 뭐 영국보다 200~300년 뒤진 거지만 일단 구성 자체가 영국은 또 그 사이에 뭐 자유당도 있었고 뭐 노동당도 있었고 별의별 당 다 있었잖아요. 일본이 유럽 모델을 아무래도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했죠. 또 히로부미도 유학파 출신이고. 그때 본행이 친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일당 독재죠. 지금 지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이 잠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죠. 일본 민주당이. 그때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연정이죠. 완전. 근데 정권을 잡았죠. 수당은 거의 걔네들 원래 구조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일본 연구가들이 하는 말 보면 그때 언론, 아사히 신문하는 우리가 그래도 일본의 대표 언론으로 그래도 진보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줬잖아요.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서 그때 민주당 정부 흔들기는 지금 조국 흔들기는 저리 가라였다.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실패한 정권이 됐고 결국 다시 그러면서 이제 아베가 정권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당 독재인 거죠. 일당 독재. 지금 정당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일본이 그나마 조금씩 이제 중통이 트이는 거는 이번에 무슨 당이지 영어 이름으로 된 당이 있어요. 일본에 당 이름도 영어로 만들고. 불교당 말씀하실 거예요? 응? 불교. 아니 그거 말고 공명당 말고 요번에 중증 장애자 2명을 당선시킨 당 퍼스트 당인가 그래? 당 이름도. 또 그런 거 보면 아직 일본 또 저력은 아직 있어 보이고 중증 장애자 2명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지금 도노가 씨가 말한 것처럼 지금 공명당이 일본 자민당과 연정 세력인데 공명당은 지금 평화헌법을 강조하고 일본의 자유대가 군사화되는 걸 막는데 소위 말하는 창가학회라고 하는 일본의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알려진 일본 불교의 안에서도 이단으로 알려진 창가학회, 영어로 말하면 소카 가카이인데 소카 가카이의 신도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공명당이. 남묘호랑 그게 아니 연불이죠. 네. 미국 드라마에도 그게 그대로 나오는 그래? 거예요. 그 남묘호랑 개교는 남묘 묘법 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라 얘들은 부처님 한테 비는 게 아니라 묘법 연화경. 우리가 흔히 법화경이라고 하는 묘법 연화경 줄여서 법화경이라는 불교 문헌 많이 들어보셨죠, 문헌은. 법화경에 의지합니다. 재밌죠? 쉽게 말하면 성경책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책 한 권 들고 그냥 남녀호랑 얘기하는데 안에 안 보고. 근데 연하경은 안 봐. 안 봐. 그렇죠. 법화경 그렇게 하더라고요. 법화경은 안 봐. 그리고 임진을 할 때 뱃속에다가 닮은 데게 법화경에서 나오는 얘기들니까 그 귓대에다가 뭐라고 쓰고 네. 귓대에 쓰고 맞아요. 뭐라고 썼어야 했던 근데 법화경의 특징은 또 일본 불교는 좀 이렇게 내세적인 게 강한데 법화경은 또 철저히 현실윤리적입니다. 이승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랑 다르죠. 불교는 그냥 이승의 윤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해탈이고 자유인데 뭐 사소한 거 따지고 그래. 아니죠. 불교는 전세 생활을. 불교는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해탈을 아직 안 하셔서 그래. 우리 근데 묘법연화경 어쨌든 묘법연화경은 굉장히 현실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본 사람들하고 잘 맞았는지도 모르죠. 일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직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얼바인 쪽에 가면 무슨 소카 가카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제 친구가 딸을 거기서 보내는데 진짜 좋은 게 돈을 빵빵 준대요. 요새 가구 소득이 6만 불이면 웬만한 부부가 벌면 6만 불 다 되잖아요. 근데 6만 불 이하면 다 그냥 전액무료. 무슨 대학인데요? 창가학회 대학 소카 가까이.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근데 소카 가까이 대학 평화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평화학 교수로 옮긴.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보기엔 버클리에서 전임 강사쯤 된 것 같아. 정교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카 가까이 대학으로 옮겼겠지.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 근데 자기 프린스턴 신학교 가는데 소카 가까이 교수가 자기를 귀엽게 봐가지고 똑똑하게 봐가지고 추천서 써주기로 했대.
야, 너 그거 들으면 미국 신학교에 석가 가까이 추천 교수 추천도 받았다면 그 뉴스 카메라 꼭 받아라 내가 그랬지. 미국 신학교들 그걸 잘 안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교수가 또 한국에 뭐 정부위안부 학회에 갈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도 내가 뭐 알아보고 너도 갈 기회 있으면 따라가라 그랬는데.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점이 특이합니다. 어쨌든. 그 뭐 나중에 다들 대학 보냈구나. 제 대학 혼자라도 혹시 대학 보낼 때 소카 가까이 대학 보내면 공짜고 학교 줬습니다. 아주 캠퍼스도 이쁘더라고. 그리고 거의 뭐 기독교 신학교처럼 뭐 세례 증명도 뭐 띄워라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박정희가 왜 그렇게 박정희 초기에 그 창가학교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결국 종교활동으로 핍박 못하게 했어요. 당시 대법원도 깡 좋았어, 박정희 초기에. 근데 지금은요, 외래 종교 중에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여기서 외래는 일본 했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떳떳하게 소카 가까이 빌딩도 크게 있고요. 웬만한 사립대는 12만 불 이하면 저녁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은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였죠. 실제로 그 유신을 일으키는데 요시다 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밑거름이 됐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 결과물로서 제국회의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노들이 갖고 있던 땅이나 그들의 신분, 사무라이 계급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왕에게 돌려주는 반납해서 다시 그들은 지사, 요즘 말로 하는 뭐 도지사나 군수 정도로 천황에게 다시 임명받는 그런 제도 개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쇼군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이노들은 군사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사무라이들은 이미 칼못 쓰는 사무라이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대신 싸워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노들도 당연히 천황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영지나 다 반납하고 다시 일부를 이제 분배받아서 뭐 군수나 우리 말로 군수나 그 도지사처럼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산업공상의 계급이 폐지가 되고 어쨌든 계급혁명을 이루고 뭐 그렇게 다 돼서 결국 메이지 유신이 근대 일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 너무 그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데 메이지 유신이 뭐 정한론 궁극주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궁극주의와 연관이 되어서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자체로는 성공한 혁명으로 봐주자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물로 악용된 것들은 그거 별개로 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프랑스 혁명과도 다르고 박정희와도 다르고 그죠? 박정희 혁명과 다르죠? 10월 유신하고 갑신정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김옥균이 한. 근데 김옥균이 그걸 배우러 갔었죠, 실제로. 그런데 너무 일찍 죽어버렸죠.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했으면 뭐 우리도 좀 달랐을. 근데 이제 뭐 친한계 학자들의 말인데 한국 조선이 이런 메이지 유신 같은 것에 성공을 했으면 일본이 굳이 조선을 침공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친한계, 그러니까 좀 뭐 우리 듣기 좋게 말하는 일본계 친한계 학자들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일본은 조선 따위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게 먹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또 한국에서 메이지 유신이 한국에서 유신이 성공할 수 없었던 거는 그만큼 4대부의 권력이 강했고, 일본과 달리.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동학인명 때요. 네. 그게 뭐 역사에 관련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때 일본이 약간 늦게 메이지 유신을 했다든지 네. 그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으면은 그 동학인이 성공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광군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일본 할 수 없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텐진 조약에 의해서 들어온 소위 거지. 말하는 민주혁명이 유일하게 동해에서 성공한 그렇지. 그 조직적인 면이나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그런데 또 몰라요. 몰라. 왜냐면 왜냐면 전봉준하고 김계남의 노선이 너무 틀렸어요. 김계남이 실제로 녹두 장군은 김계남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김계남의 고향이 녹두밭이 많았대요. 그걸 이제
뭐 작곡도 김계남이 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근데 김계남은 요즘 말로 반란 PD야, 자체는 PD. 반란 자체는 굉장히 그 전봉준에 해내리고. 반란이라고 안 하죠 요새는. 아 그러니까 농민 그 갑오 농민혁명. 네. 토지에는 김계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토지에는 이름이 딱 대거대 나올 거야. 대거대 이게 그 변경이 생겼다고 맞아요. 그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있는 사정을 다 채취하고 근데 설사 그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시민이 모든 걸 다 말해주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게 엎어지잖아요. 다시 피라미드 되는 거야. 위에서 다시 피라미드 돼요. 하지만 콜라스 대학도. 그러니까 하지만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격퇴가 돼버리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계급이 그 형성이 될 거라고. 역사 그게 원래 혁명이에요. 얘기하지 말아요. 예, 그 프랑스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프랑스는 뭐 금방 실패했지 뭐. 그 누굽니까 그렇게 뭐 로베스피에르 그 단두대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나폴레옹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들로 이렇게 지사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계속 물려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아닌데. 근데 그거는 있죠. 그걸 이제 아마 그랬을 수도 많이 있고.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 재산화하는 거죠 이건. 이건 영주 때는 그나마 어떤 자기들이 자기들에서 속했는 다이어의 목성으로 사는 거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다이어 가면 아니 지금 그 정신도 다 보면 이세상 영문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개인 재산이 되면서 이제 그게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들이 대대로 그때는 물려나가는 거는 있고. 분배를 받은 것은 자기 사유재산화 했을 수 있지. 그러면 그건 계승이 가능한 거지. 그 전에도 물론 계승이 가지만 그때 자기들 책임져야 될 농민들도 있고 사무라이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지 가족만 남고 책임지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 중앙은행이 생겼고 메이지 때문에 그리고 그 뭐 N 아까 말했던 N 생겼고 그게 한 길게 잡아도 10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농민들은 몰랐겠지. 하려니까 하는 거지. 참 신기한 나라에는 틀림없는 거. 이승만 때는 아니었었는데 박정희 때는 그 조선 왕족들 전부 다 공에다 살게 했다는데. 경복궁인데. 예. 아 그게 영춘왕에 몇 명 남아서 이제 외국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지. 근데 이제 전두환으로 바뀌면서. 근데 후손도 없어졌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들어와 가지고 문화재에 산다고 또 전부 쫓아냈어요. 그 가수도 있었어요. 그 영춘왕에 네, 뭐 이뭐 외자 이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지? 생각들은 TV에 나와. 인물 잘생긴 사람. 인물 잘생긴 사람. 인물도 잘생겼어. 이게 그 옛날에 그 고종이고 그 신종이고 키 155 뭐 이랬대잖아. 50도 안 될 것 같아. 야 그렇지 않았어요? 짤막했네. 이게 종이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반들끼리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그렇지. 머슴들이 몸은 좋잖아. 많이 많은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선조 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장도가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는. 위험이 너무 없어서 네. 목소리가 남자답지 않으니까. 아 왕이. 네, 왕 뭐 하려면 장도가 안에 들어가서 울리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